자, 우리 마지막 수업 시간이죠? 오늘 해서, 아마 이 강의가 올라갔었을 때는, 그날 기말고사 공지 같이 올라가게 될 것 같고요. 그 주 중에, 다음 주 한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니라 이제 그날 강의 뜬, 마지막 강의 뜬 14주째죠? 그날 아마 화요일 정도까지는 레포트 점수는 공유가 될 거예요. 그래서 레포트 점수는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애초에 공지한 대로 출결하고 레포트는 나중에 이제 전체 100분위로 다시 이제 조정을 하겠지만, 여튼 레포트는 저기 100점 기준으로 일단은 점수를 공지한다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기말고사 점수, 기말고사 문제 시험 본다는 거. 다시 구체적으로 공지를 드리겠지만, 시험 범위는 올해 시험 한 번 보는 거니까 전범이고, 단답형으로 이렇게 퀴즈 형태로 객관식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글로 쓰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좀 두세 줄 정도, 150자 이내 정도로 이렇게 많아봤자 한 200자 정도 되는 글로 쓰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골고루 낼 거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성적에 대해서는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학교에서 이렇게 소문은 돌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에게 주어진 일종의 권한이죠. 점수를 줄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맥시멈으로 A+A 이렇게 점수는 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하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좋은 레포트와 좋은 점수를 낸 친구와 그러지 못한 친구를 동등하게 거의 엇비슷하게 점수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높은 학점 위주로 성적을 배분을 하겠지만, 그 안에서 A, B, B는 다 성적 차이가 분명히 격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각자가 시험 좀 잘 보도록 준비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여튼간에 우리가 배웠던 전체 지식들에 있어서의 각각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는지, 마지막은 그런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이런 정도. 근데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이제 아마 한두 문제 정도로 들어갈 거고, 나머지는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인과관계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파시즘, 히틀러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묻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고, 자, 오늘 마지막 강의니까 오늘은 현대 일본사 이야기, 그리고 현대 중국사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 얘기를 좀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는 과정으로 좀 해볼 생각입니다. 사실 약간 앞에 고민이 있어서 앞에서 얘기할 때 중국사나 일본사의 이 뒷얘기도 좀 하긴 했는데, 고민 끝에 그냥 이것도 좀 그래도 성실하게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가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듣다가 저거 앞에서 조금 들었던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을 그냥 같이 복습하는 셈 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대 일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본다면 몇 가지 얘기 정도로 연표를 썼어요. 그래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속칭 55년 체제라고 해서 자민당 대 사회당의 갈등 체제, 그리고 60년, 61년 안보투쟁, 그리고 80년대 황금 경제 성장기, 90년대 초반 자민당 과반 의석 붕괴. 이게 현재 오늘날 일본의 정치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1년에 정상 국가가 됐고, 이때부터 자민당과 사회당이라는 보수 진보 정당의 시스템이 지금까지 내려온다. 물론 요거는 이제 90년대 초반에 붕괴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안보투쟁이라는 투쟁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80년대의 경제성장을 했다기보다는 80년대 때 황금의 경제성장은 이제 우리나라인데, 60년대 때부터 성장해 오던 게 80년대 때 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패망을 했죠. 패망을 했습니다. 미국한테 패망을 했고, 미국이 들어가서 여기 나오듯이 속칭 메가더헌법, 메가더가 주도하는 신헌법을 관철을 시키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메가더헌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오늘 헌법사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상징천황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징천황제란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천황제를 포기하진 않아요. 요 다음에는 천황제를 포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아니 어차피 전범의 우두머리는 천황이고 천황을 죽였어야지 나라가 바로 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죠. 근데 이제 메가더 생각은 뭐냐면 메가더가 이제 공개적으로 표현도 했고 남겼던 글 같은 것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유럽 쪽 방면군을 책임지고 있었던,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요. 아데나우가 아닌데 아이젠하워, 이름 비슷하네요. 그 아이젠하워한테 썼던 전문, 비밀 전문이 공개된 걸 보게 되면 이제 만약에 천황을 제거하면 일본 전체를 컨트롤할 수 없다. 즉 천황을 남기고 천황에 대한 일본인들의 충성심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을 개혁하겠다. 이게 메가더 입장이에요. 그것이 틀렸느냐 옳았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로 깊이 들어가진 않을게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천황을 그러면 죽이면 무조건 일본이 지금과 같은 보수적인 나라가 안 됐을까? 이거는 조금 단선적으로 역사를 좀 살펴보는 시각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애초에도 천황이란 이름으로 무언가 이야기를 한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어찌됐건 천황은 상징적이잖아요. 메이지 유신 때도 그렇고 군국주의 일본 때도 그렇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천황이라는 명분 속에서 뭔가 이제 국가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간 부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전체를 천황이 주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천황을 안 죽였기 때문에 현재 일본 사회가 보수적이다. 이거는 천황제를 폐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사회가 보수적이다. 이건 약간 무리한 주장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은 천황제가 해체됨을 통해서 일본의 기존 사회 시스템 자체가 새롭게 재편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여튼간에 뭐 메가더의 선택, 결국은 일본이란 나라를 지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본이란 나라를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고분고분하게 잘 길들이고 그리고 잘 관리하는 어떤 방법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이렇게 그 천황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어서 메가더의 선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과연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역사라는 게 복잡한 변인들이 있고 이후에 일본이 보수 우경화 되어가는 과정은 좀 또 다른 요인들하고 많이 좀 결합이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튼간에 그건 뭐 그렇다 치고요. 이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논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여튼 메가더는 천황이란 구심점을 남겨두고 천황을 앞에다 세워놓고 미국이 원하는 일본을 만들고자 했다라는 것들 그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래서 만들어진 일본의 헌법은 민주주의 헌법입니다. 미국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 중심제는 아니지만, 내각제 시스템으로서 민주주의 헌법에 세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일본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 부정적인 주장과 생각 중에서 하나가 이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굉장히 오해하는 거고 일본에 대해서 모르거나 굉장히 비하하는 표현인 거죠. 제가 일본의 편을 들어주거나 일본을 띄워주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이거나 시스템적으로 봤었을 때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가 맞죠. 그러니까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모델을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고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를 봤었을 때 개인의 자유, 개인의 활동과 인권 보장 같은 것도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적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이제 공산당이 없잖아요. 일본 공산당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 사회당도 있고 되게 다양한 종류의 진보 정파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받아들여지지 못할 뿐인 거죠.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또 그리고 이따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뭔가 일본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없고 굉장히 무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민주주의적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도 있지만 이것도 똑같지는 않아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40년대 때는 사회당 정권도 있었고 그리고 50년대 때는 그리고 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또 70년대로 들어오더라도 일본의 진보정당, 일본의 시민운동, 일본의 어떤 그런 혁신적 투쟁 같은 것들 굉장히 활발했었거든요. 그리고 90년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의 나라라는 것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그 나라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 나라를 그 자체로 존중해주고 이해하려면 깊이 있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어떤 천황제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일본은 안 돼 라든지 일본의 정치 활동이 지나치게 보수 중심적이기 때문에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야 라는 발언들은
그 술자리에서 사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통용될 수 있는 말, 혹은 뭐 유튜버들이 무책임하게 쏟아낼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본사를 바라보는 인식을 방해한다는 것만큼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요. 누구도, 어떤 학자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바라볼 적에 1차적으로는 메가더의 선택이 옳았건 틀렸건 간에 메가더는 들어가서 전범들과 구급파들을 처단하는 걸 통해서 전후 질서를 재정립하고 싶어 했고, 한편에서는 이제 결국은 천황을 놔두면서 대신에 이제 상징천황제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인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메가더 천황 이렇게 치시면 메가더가 이제 그 모자도 벗고 군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좀 풀러 헤치고, 또 옆에 천황이 정자세를 한 상태에서 둘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보면 메가더는 약간 흐트러진 모습 딱 이렇게 팔짱에 꾸정하게 있고, 옆에서 이제 천황은 굉장히 반듯하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전 일본에 뿌리면서 일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 천황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천황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천황을 없애기보다는 천황도 또 하나의 인간이고, 어떤 그런 일본이나 국가의 구심점 정도, 문화적 구심점 정도의 역할로 이제 조정하려고 했던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일본 역사에서 천황이라는 것이 어떤 그렇게 일본의 정치와 사회에서 엄청난 극우적 메커니즘의 중심이 되거나, 어떤 그런 뭐 일본 역사가 퇴보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큰 요인이 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 정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란 말을 보더라도 제도적으로 봤었을 때 민주주의 문제는 없다. 그거는 처음부터 미국이 원하는 대로 철저한 자유민주주의적 시스템을 박았고, 그 시스템, 이때 만든 헌법이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았거든요. 일본은 한 번도 개헌을 한 나라가 아닙니다. 독재자가 등장한 적도 없고, 뭐 군부가 등장한 적도 없고, 그런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빈번했었던 그런 류의 인권 유린이 또 진행됐던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그러면 적극적인 민주적 요구는 어땠느냐, 이런 걸 우리가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건데, 그 이제 보시면 일단 정당으로 분류한다라면 일본은 자민당, 사회당, 공산당, 그리고 공명당, 민주당, 요 정도가 일본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자민당은 자유당이란 정당과 민주당이란 정당이 있었어요. 그 두 보수 정당이 합쳐져서 자유민주당 합쳐서 자민당이 됐고, 현재 일본의 주류 질서를 이끄는 정당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자민당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하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본의 전통적인 진보정당, 이 옆에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그 노조의 투쟁, 그리고 시민단체의 투쟁, 이런 것들을 찍은 사진인데, 그 당시인데, 사회당과 공산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나오게 되겠지만, 일단 사회당은 말 그대로 이제 진보정당이고, 진보정당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어떤 소련, 이 당시 소련이 있었으니까, 소련이나 공산권과 직접적인 어떤 연관을 맺는 어떤 그런 공산당은 아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혁신정당, 개혁정당, 진보정당의 역할을 해왔고요. 소수정당이긴 하지만 공산당도 존재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것들. 공산당 출신의 시장도 등장하기도 하고요. 의석수가 많지는 않더라도 몇 명씩은 꼭 있다라는 것들. 공명당은 조금 늦게 생겼는데, 이 공명당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명당 같은 경우는 창가학회,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녀호랑객교라는 종교가 있죠. 그 종교가 크게 번성을 해요, 일본에서. 그래서 그 종교가 만든 정당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되게 독특하게도 종교 정당이 있습니다. 공명당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 사회당하고 연대하기도 하고, 현재 자민당하고 연대했죠. 그래서 자민당과 이제 연립정권으로 지금 정가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특정한 종교를 갖고 있다라면 공명당을 좋게 보진 않을 거예요. 창가학회, 그리고 남녀호랑객교, 일본에서 등장한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겠지만, 여튼 이 종파는 신흥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사회적 위해를 가하거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그런 종파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기성 세력으로 뿌리를 내려서 역할을 하고 있고,
좀 중도적 스탠스. 그러니까 자민당하고 사회당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간자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했다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사회당이 다 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회당의 숫자는 굉장히 적어지고 사회당의 상당수가 이제 입헌민주당이라고 해서 민주당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민주당이란 정당은 또 좀 복잡합니다. 민주당은 자민당과 사회당에서 이렇게 찢어져 나와서 만들어진 정당이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가끔 인터넷 치면 하토야마 이런 이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와서도 계속 사죄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게 되는데, 일본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재 사회당의 뒤를 이어서 일본에서 야당 노릇을 하고 있고, 자민당에서 좀 급진적인 사람들, 사회당의 보수적인 사람들, 혹은 사회당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뭉쳐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편에선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또 한편에선 어떤 그런 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과 연대, 이런 것들을 표방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주당이 좀 이따 해드리고, 일단 전통적으로 봤었을 때 일본의 정당 정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자민당과 사회당이다. 이 두 정당이다. 지금은 사회당이 몰라 그랬기 때문에 사회당과 민주당이 섞여져서 입헌민주당으로 야당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도 야당이 있다라는 거죠. 자, 보면 전혀 다른 정당의 역사. 우리나라랑 굉장히 달라요. 일단은 주류 진보 정당의 사회당으로 얘기할게요. 보세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매번 정당 이름이 바뀌어 힘들어 죽겠는데, 크게 봤었을 때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이 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걸 진보 정당이라 말하기 그렇죠. 어쨌든 개혁적인 진보 정당이라 해야 되나요? 있고, 그리고 이제 정의당이라는 더 진보 정당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이렇게 좀 작은 정당들이 있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정파를 지금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과거 박정희 정권, 그리고 전두환 정권, 그리고 이제 김영삼 야당 투사, 야당 지도자였으나 이제 3당 합당 이후에 이제 여권 인사로 변했었던 이제 김영삼 계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정당이죠. 여기다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자꾸 이승만과 자유당 이야기하는데, 그건 정말 역사로 틀렸어요. 이승만과 자유당은 다 몰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거긴 껴넣기가 그렇고, 이제 박정희 때의 전통, 그러니까 박정희부터 전두환, 노태우까지 이어지는 이 군사 쿠데타 세력이자 산업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력과, 김영삼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과 싸웠던 중도 우파 계열이 이제 연합을 해서 만든 게 이제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정치성이 좀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인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계열, 역시 이제 김영삼과 더불어서 양대 이 야당 민주 투사였죠. 끝내 이제 여당과 합당을 하진 않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노무현 계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뭉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적이냐, 이 말이 이제 우리가 어색한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상 양당 제도이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쫓겨나면 이제 또 더불어민주당 넘어오게 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건너가는 사람도 많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더불어민주당 쪽도 지금 옛날 얘기긴 하지만 뭐 DJP 연합 같은 거 해가지고 김종필 같은 이제 그 보수적인 정치인들과도 제휴를 많이 했었고, 이종찬이라든지 여러 좀 이렇게 보수적인 인사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꼭 이렇게 되게 단선적으로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 국민의힘은 뭐 옛날 쿠데타 산업화 세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 세력이다, 이런 등식 자체가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이렇게 절대적으로 기능한다고 말하기는 힘들다라는 것. 정당은 정당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정의당은 이제 약간 계열이 다르죠. 이쪽은 이제 과거 제야학생운동 계열,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민주노동당이나 정당으로 가장 통합을 했었죠. 그전에는 뭐 있었죠? 갑자기 하도 이 정당 이름이 많이 바뀌니까 권영길 그분 하실 때 뭐였지? 아무튼 좀 그쪽에서 이제 분열돼서 나온 정당인데, 어쨌든 좀 정의당 계열은 이제 그 7, 80년대 때 노동운동, 학생운동, 제야, 이쪽의 계열들이 많이 이제 뭉쳐서 만들어져서 나오게 된 소수정당 정도로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한국 정치사를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 설명하는 과정과 과정 속에서 계속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사람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설명할 적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그나마 이제 그런 얘기가 덜 나오는 게 이제 정의당 정도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정의당하면 노회찬 심상정 이렇게 기억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의당은 이제 그렇게 보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 여튼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국의 정당사라는 건 인물 중심의 정치라는 특징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권력을 잡고 이 사회의 주류적 질서를 만들어갔던 사람이든 그것과 대항해서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가는 사람이든 간에 사람을 중심으로 결집한다는 특징이 있고, 지금도 그래서 투표를 하거나 다음 사람을 뽑을 때 역시 사람에게 집중을 해요.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뭐 서울시장은 누구냐 오세훈이냐 이렇게. 사실상 우리나라는 약간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우리나라 정치는 인물 중심성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제도도 대통령 중심제다 보니까 어떤 인물이 권력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나라 전체가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오랜 기간 동안 내려왔었던 중앙집권 문화의 전통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한편에선 오늘날 우리 사회가 걸어왔었던, 우리나라 결핍했던 나라잖아요. 굉장히 가난하고 어떤 그 조선시대, 조선 말기, 그리고 그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전쟁 이런 걸 겪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가 어떤 그런 유럽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념을 추구하고 계급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념정당, 계급정당 이런 게 만들어지지 못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일본 정반대예요.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철저하게 굉장히 이념성과 계급성을 띠고 있다는 특징을 지녀요. 적어도 진보정당 쪽은. 그래서 보면 일본의 사회당 같은 경우는, 공산당은 이제 조직이 작아요. 그리고 공산당은 이 당시에는 이 소련과 연결하는 말 그대로 사회주의 해방을 꿈꾸는 정당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너무 작으니까 분석 대상으로 빼놓고 일본의 사회당을 이야기하게 되면 노동조합과 농민조합이 조직 기반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 조합이 기반인 거예요. 일본 사회당에서 가장 큰 건 교원노조예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진보운동의 메카는 교사들이에요. 그리고 진보정당에서의 교사들은 굉장히 생각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강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예외적이고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는 교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약하고 교사의 교원 노조의 힘이 거의 없죠. 전교조가 현재까지도 불법화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근데 일본의 사회당은 사실은 일본의 진보정당들은 교원노조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걸 좀 약간 놔두더라도 주로 일본의 사회당 내에서의 보수파들은 주로 이제 그러니까 농민조합 쪽,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지역의 농민들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는 역할인 거고, 좀 더 진보적인 사람들은 주로 노동조합 쪽, 노동운동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1인만 사회당인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이념 정당이죠. 다만 소련과의 직접적 연계점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적다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런 소련식의 그런 어떤 그 폭력혁명이나 계급론 이런 걸 펼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굳이 유사하게 이야기하면 독일의 사회민주당이나 프랑스의 사회당 이런 정당과 가까운 정체성을 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나 다르게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진보정당인 사회당이 이제 그 만년 야당이긴 하지만 사회주의 이념 정당이고 계급화됐고 조직화됐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하나. 도대체 뭐가 있냐면 호원 평화주의를 실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제가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중립, 비동맹, 비무장의 정치 이념을 견지해야 한다. 미일 안보조약을 미일 우호조약으로 바꿔야 한다. 자위대는 전수방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즉 상대국을 먼저 공격할 수 없으며 침공해온 적을 일본 영토 안에서만 격퇴해야 한다. 한반도 정책은 남북한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기여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에너지 공급 정책을 고려하되 단계적으로 철폐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이 내용들을 보시면 굉장히 사실은 구체적이고 이념적이고 방향성이 뚜렷하다는 특징을 가져요. 중립, 비동맹, 비무장의 정치 이념이라고 한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미동맹, 뭐 한중동맹 이런 식으로 외세와의 어떤 그런 연계와 동맹 종속성 이런 것들을 거부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고요. 미일 안보조약을 미우호조약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미국과 동등한 관계가 되자고 얘기하는 거고, 자위대, 일본의 군대죠. 메가다가 만든 신헌법의 구조가 전쟁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일본 내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과거사 청산, 전범 청산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일본 보수 진영에는 과거에 일본 군국주의 시대 때 활동했었던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위대, 일본 군대는 상대국을 먼저 공격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침략전쟁을 부정한다라는 것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한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기여해야 한다. 역시 또
어떤 서양 열강에 의해서 좌지되거나 동맹의 원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있고요. 사실은 남북한의 자주적 평화 통일에 기여해야 한다는 말은 북한의 통일론, 그 당시에 5, 60년대 때 북한이 표방했었던 통일론에 많이 경도가 된 주장이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게 되게 재밌는 건데,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에너지 공급 정책을 고려하되 단계적으로 철폐해 나가야 한다. 단계적으로 철폐해 나가야 한다. 이 말은 뭘 의미하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미 1950년대 때 일본 내에서 사회당 계열은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진보적인 시민단체 같은 데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50년대가 되면 원자력 발전소 어떤 폐기운동, 탈원전 정책 같은 것들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요. 특히 이제 오키나와가 1970년대까지 미국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면서 오키나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반전 평화 운동 같은 것들도 굉장히 격렬하게 주장을 했었고, 오키나와도 그렇고 미군이 가는 곳에서 미군 범죄가 굉장히 흔했거든요. 성폭행 같은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심지어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뭐 8살짜리, 5살짜리 이런 여자애를 성폭했다라는 기록까지 막 등장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지금 사건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사람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이 당시 일본 가난하니까 그 탄피 있잖아요. 탄피를 모아서 그거를 이제 갖다가 이렇게 팔면 되게 돈이 됐다고 그래서 일본의 가난한 여성들이 탄피 줍기를 많이 했어요. 미군들은 총 쏘면 그 탄피 다 버리니까. 제가 이제 군대 있었을 때 제가 이제 탄약관리 병사여서 탄피 다 관리하고 그랬었는데, 미군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병사가 탄피를 갖고 와서 탄피를 모은 아줌마한테 몇 미터 단계로 계속 이렇게 던져서 길을 만든 다음에 산 에스칸 곳까지 유인한 다음에 총으로 쏴 죽였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일본은 1950년대 때, 60년대 때 이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회운동, 시민운동적 아젠다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미군 철수해라, 그리고 미군 범죄 멈춰라, 원전 정책 굉장히 안 좋다. 원전 정책이라는 게 원자력 발전소도 문제가 있지만 원자력 핵항모들 있죠.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었던 원자력 핵항모가 시동을 한번 걸어버리면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오염물질 같은 것들을 비판한다라든지. 그래서 이 50년대 때, 60년대 때 이 일본의 사회당의 정체성을 보고 있으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떤 진보정당이나 진보적인 요구에 비해서 훨씬 더 급진적이다라는 것들, 그리고 훨씬 더 활발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역사라는 것이 언제나 돌고 도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민주주의적 성취가 놀랍고 일본은 굉장히 떨어진다, 이건 굉장히 오해다라는 거.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제 정권 교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구 세력이 신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나고 주고받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사회당이 집권을 해서 단독으로 오래 가거나 이런 적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근데 또 따져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또 이제 반대로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즉 중도파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서로의 성격을 많이 희석시켜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뭐가 다르냐, 뭐 이런 비판도 이제 많이 받게 되는 거고, 과거에 어떤 그 독재 세력을 타도했었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좀 보수적이다, 뭐 이런 비판도 좀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일본은 이제 사실은 사회당 계열이 많이 그러지 못했고, 그러니까 권력을 차지하지도 못했고, 역으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미 40, 50년대, 5, 60년대 때 아주 활발한 어떤 이런 시민운동, 그리고 이념 지향성, 국제적인 정세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어떤 정당의 정체성으로서 오래 유지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안보 조약 문제가 굉장히 큰 건데, 그 다음 장에 이제 그게 나오긴 제가 이렇게 만들었군요. 뭐가 있냐면, 기시노부스키라고 들어봤어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아베 총리, 그러니까 지금 은퇴했죠?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가 기시노부스케인데, 기시노부스케가 이제 소위 말하는 도조 히데키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만주국을 세우는데 굉장히 큰 곡을 세웠고, 만주국의 요괴, 이게 별명이죠. 사실 이제 요괴 이래버리면 우리나라에서는 귀신, 이렇게 나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는 요괴 이런 말은 굉장히 좀 신성하고 신비하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튼간에 이제 보면 일본 기시노부스케를 비롯해서 과거 전범들이
도쿄 대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받죠. 그래서 상당수가 처형을 당해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 제가 아까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란 말을 했는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처럼 1951년이 되면 49년에 중공산화되죠. 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 일본이 진보적인 나라가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빨리 정상국가로 만들고 미국 편으로 만들어서 이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확산을 막겠다. 중국의 공산화와 한국전쟁의 어떤 이 파고를 막으면서 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라는 선택 속에서 과거 전범들의 복귀를 허락해주고 일본 공산당의 활동을 막아버리고 등등등의 굉장히 보수적인 정책으로 갑자기 선회를 해요. 그러면서 과거 일본의 그 전범들과 어울렸었던 또 다른 전범들이 정치계에 대거 들어오면서 자민당에 안착을 하게 되고 그 중에 이제 기시 노부스케가 총리까지 되거든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왔었지만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미국이 갖고 있었던 초기의 이 메가더 집권기 때의 어떤 이런 민주적 개혁 열정 자체가 5년 만에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확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시 노부스키가 들어와가지고 무슨 행동을 하게 되냐면 미일 안보 조약을 더 격상시키겠다. 즉, 더 확실하게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가가 되겠다. 대신에 우리가 아시아에서는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힘을 달라. 이런 식의 안보조약 개정을 추구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또 다른 전범 국가로 가려고 하냐. 너 옛날에 전범이었지. 이 군국주의 자식아.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런 정체성으로 굉장히 그런 활약을 해요. 다만 속상한 게 뭐냐면 이런 활동들이 60년대 이후에 계속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 자민당 위주로 가게 되니까 저도 아직 아직 만든 게 공개가 된 게 없네. 여튼 그 꼬꼬무 방송 보면 요도 사건이라고 해서 적군파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나중에 저도 관련 영상을 만들 거니까 혹시 한번 관심 있으면 찾아보세요. 근데 이 적군파라는 게 등장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실에서 이런 격렬한 어떤 진보 운동, 특히 안보조약 개정 운동을 반대할 때 보면 일본 국회에 이 진보적인 사람들 일본 국민들이 30만이 넘게 모여서 시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본의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엄청난 민주화 투쟁을 했는데, 사회변혁적인 투쟁을 했는데 하나도 바뀌는 게 없고 안보 조약도 개정되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자민당 위주로 굴러가거든요. 그래도 그것을 싸워내고 이겨내면서 뭔가 더 새로운 단위를 만들고 새로운 저항을 만들고 일본 사회를 더 좋게 만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60년대 때의 노력에 절망하면서 60년대 중후반이 되면 일본의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군파라고 하는, 적군파를 비롯해서 뭐 적군파, 혁명 좌파, 나중에 이게 합쳐지면 연합적군 등등등 극단적인 극적파들이 등장해요. 근데 극적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테러예요, 테러. 그러니까 막 사람을 쏴 죽이고 자기네들 자금 만든다고 돈을 훔치고 무기를 훔치고, 일부 세력들은 비행기 타고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북한으로 도망가 버리고, 또 텔아비브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막 죽여버리고 이슬람 세력과 연대를 하는 거죠. 혹은 뭐 이게 일본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독일에도 적군파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좀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60년대 중후반 70년대 때 일본의 그 극좌파들이 대거 테러, 폭력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서 일본의 다수 시민들 사이에선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정당 비토 현상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나면서 일본에서 사회당이 개헌저지선 300석 중에 100석 정도만 차지하고 있지 정권을 뒤집어서 뭔가를 해내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들. 일본 정치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찌됐건 우리는 애초에 구조 자체가 굉장히 위선적이었잖아요. 군사 쿠데타, 군사 반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민주혁명, 민주화 투쟁, 이런 동력과 함께 가면서 어떤 그 정권 교체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일본보다 조금 이건 약점이지만 여튼 보수적 인사들도 수혈하고 하면서 계속 뭔가 이 제도 정치권에서 뭔가를 이렇게 이뤄내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 변화를 이뤄내고 사회 변화를 좀 이뤄내는 측면이 있다면, 우리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고도화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던 일본 사회당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이렇게 정권을 교체하고 이러지도 못하는 한계도 있어요. 물론 이 평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장점이고 단점이 되듯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적 측면에서 앞섰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도 보니까 또 자민당 과반원에서 붕괴되기도 하고 일본 민주당도 다시 뛰고 있고 오히려 또 일본이 더 새로운 동력을 갖고 일본의 민주주의가 더 발전해서 나중에 또 성공을 하게 되면 일본이 또 우리나라보다 왜 나은가를 막 또 위주로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라별로 차이가 있는 거라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여튼간에 중요한 건 일본의 민주주의에서 일본 진보정당의 전성기는 60년대였다라는 것들. 근데 일본은 극좌파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오히려 어떤 그런 진보정당의 도전 같은 것들이 실패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또 등장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다라는 것 정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 보면 그러면 일본 보수당은 어떠냐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다 제가 개파 정치라는 말을 써놓고 요시다 노선과 기시 노선이라는 말을 써놨는데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일본 얘기하면 요시다 쇼이나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요시다 쇼이는 이제 그 에도마프 말기 때 사람이고 요시다 쇼이 말고 요시다 시게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시 노부스케가 있어요. 기시 노부스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과거 전범 출신이고 일본과 미국과의 적극적인 관계를 도모하면서 아시아 내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사람. 일본 내에서 이런 기시 노부스케 같은 사람들 자주 팔아 불러요. 근데 이제 요시다 시게루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관심 없어요. 경제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적인 국가로 가고 우리나라 자체의 민주주의 잘 발전시키면 된다. 뭐 이렇게 아시아에서 뭐 그런 영향 행사에서 뭐 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원래 일본의 자민당은 두 축이에요. 그러니까 요시다 시게루도 그렇고 기시 노부스케도 그렇고 일본의 보수 정당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친미예요. 미국과 친해요. 미국의 애완견, 미국의 앞잡이란 말을 좀 심했네. 어쨌든 미국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자민당 보수 정치는. 근데 다만 뭐가 다르냐면 크게 두 파가 있는데 하나 요시다 시게루 라인은 동아시아 문제나 국제 문제에 좀 별 관심을 안 갖고 미국한테 철저하게 충성하면서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에 비해서 이제 기시 노부스케는 미국 앞에서 절대 충성하되 이 영내 지역에서는 좀 입김 좀 미국 호랑이면 난 앞에 이제 여우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시의 뒤를 잇는 사람들이 아베 같은 사람들이 헌법을 개정하겠다. 야스쿠니에 참배하고 뭐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좀 막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흐름이 일본 자민당 내에도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초창기 때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요시다 시게루 노선이 주류를 이루다가 이제 50년대 중반 이후에 전범들이 복귀를 하게 되면서 자민당의 주요 자리를 차지하죠. 기시 노부스키가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일 안보 조약을 통해서 그걸 개정하면서 더 미국의 충견이 되되 이렇게 헌법을 뜯어 고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아시아에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스탠스가 좀 바뀌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묻고 워낙 반발이 심했으니까 기시는 물러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960년대 때부터는 일본은 어떤 식으로 되냐 엄청난 고도경제 성장기로 들어가게 돼요. 엄청난 고도경제 성장기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나라는 노동자들 억압하죠. 월급 안 주죠.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더라면 이미 일본은 1960년대 때부터 고도경제 성장, 완전 고용 그리고 완전 고용에 근거한 기업복지 시스템 같은 게 굉장히 체계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군사 쿠데타, 독재, 인권유린 이런 게 없어요. 다만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보수적인 거죠.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인데 경제성장을 도모하면서 그 경제성장 안에서 체계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기업복지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뒷받침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60년대 때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선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공부를 하거나 이상을 추구하거나 사회에 대한 어떤 변화를 높게 바라거나 이런 어떤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실 자민당을 안 찍을 이유가 없죠. 왜냐면 그 정당을 찍으면 잘 먹고 잘 살죠. 별로 스트레스 받을 일 없죠. 내산 풍요롭죠. 그래서 사실은 60년대 이후부터 이 자민당 같은 경우가 고도성장과 안정적인 국제 운영을 통해서 계속 실권을 잡아나가요. 그러니까 총 정리를 해보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시작부터 민주헌법이 있었고 다만 차이가 나는 건 동아시아의 공산화 위기 속에서 전범들을 대거 끌어들였죠. 전범들이 이제 보수 정당의 한 축을 차지하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당 정치로 봤었을 때 이 보수 정당은
보수정당은 정체성은 보수적, 즉 대외적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지만 국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 별로 아쉬울 게 없는 정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권력을 80년대까지 쭉 유지해 오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에 반해서 이제 일본의 사회당은 이념 정당이고 이상주의자들의 정당인 거고 또 시민운동가들의 정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그 사회 문제를 극복하고 개선하고 싶어하는 열정을 갖고 있지만 이 고도성장기 때 자민당의 대응 성장을 이제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회당 같은 경우 만년 야당, 다만 이제 개헌 유지선은 지켜내면서 이 자민당의 폭주 혹은 이 기시류의 어떤 그런 그 과거 전범 그룹들의 우경화 경향 같은 걸 잘 견제해 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요게 이제 호소카 총리고 김영삼 대통령인데 80년대 말에 드디어 자민당 과반에서 깨져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키드 마틴 사건 같이 이 소위 말하는 일본의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일본의 그 자민당이 장기 집권을 오래 하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부패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자민당을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이 당시 호소카와 같은 사람은 자민당 출신이고 굉장히 명문가거든요. 일본 정치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명문가 정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그 바닥부터 올라온 사람들 많잖아요. 이번에 이재명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뭐 집안이 명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과거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대부분 다 보면 뭐냐면 막 자갈치 시장에서 고생해서 성공한 사람들, 어려운 가정을 뚫고 올라온 사람들, 뭐 사시 합격 여러 번 떨어지고 합격한 사람들. 한국은 바닥을 치고 올라온 성공 신화들이 굉장히 역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라면 일본 보수 정치는 그렇지 않아요. 일본 사회당은 모르지만 일본의 자민당 쪽은 뭐 에도막부 때 그 가문의 누구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메이지 천황 때 가문의 누구 이런 식으로 지역구를 세습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굉장히 일본이 우리나라 문화랑 다른데, 일단 엘리트 정치의 산하에서 호소카와도 굉장히 명문가 집안이에요. 근데 호소카와가 자민당에서 탈당을 해서 일본 신당을 만들고 그 외에 일본의 자민당 내에서 혁신을 부르짖던 계파들이 많이 탈당을 해요. 그러면서 자민당이 위청위청 되는 가운데 5개의 사회당 포함, 진보정당을 포함해서 연립정당들이 연대를 해서 90년대 초반에 결국은 자민당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권력을 장악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고노다마라든지 무라야마 다마 같은 일본의 아주 전향적이고 민주적이고 동아시아의 어떤 여러 사람들, 동아시아인들의 어떤 그런 피해를 어루만지는 이런 어떤 노력들이 많이 진행이 이제 되면서 한일 관계도 굉장히 좋았었죠. 하지만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자민당하고 제휴를 했었던 사회당이 결국은 야 원래 그 진보정당 이래도 돼? 원래 진보정당의 정체성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이것도 약점을 드러내는 거죠. 오히려 강력한 이념 지향성이 오히려 이 정당을 바라볼 때 정체성을 잃어간다고 느끼게 되면서 어찌됐건 이 연립정당의 과정 속에서 결국 자민당은 살아남는데 사회당은 몰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자민당이 부활을 해서 자민당이 주도를 여전히 하고 있고, 과정 속에서 이제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진보 계열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넓게 본다라면 별로 바뀐 건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민당이란 자민당 쪽의 정체성, 그러니까 명문가 출신들의 세습정당, 그리고 기본적인 민주주의와 국내 정치의 안정적인 유지와 국민들의 먹고살이 같은 걸 책임지지만 대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좀 극우적 경향이나 보수적 경향 같은 것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꽤 있는 정당. 그리고 반대편에는 더 적극적으로 한중일의 연대를 모색하거나 여러 시민운동자 아젠다를 이루고자 하거나 미국과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조정하고 하면서 미국의 앞잡이가 되고 싶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재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현재 그 큰 흐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들. 제가 이 이야기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를 할까 동아시아 외교 역사의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막 하다가 결론은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건데, 뭐냐면 지금 한일 관계가 기본적으로 너무 안 좋아요. 한일 관계가 기본적으로 너무 안 좋은 이유에는 독도 문제를 비롯해서 일본의 극우파의 맹동이라는 것이 있다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한편에선 적어도 일본 입장에서 한국이란 나라는 그냥 굉장히 낮게 보던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지금 치고 올라오면서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하면서 잘 나가는 게 싫은 어떤 이런 것들도 있겠죠. 문화적 요인들도.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그런 상황들을 넘어서서 일본의 건전한 시민사회, 일본의 일반 국민들, 그리고 일본의 진보적 역량, 그리고 일본이 갖고 있는 아시아주의적인
개방성 이런 것들도 현재 다 무시가 되면서 그냥 양국 간의 대결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런 어떤 혐오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였다라는 어떤 그 과거에 우리도 컴플렉스인 거죠.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무조건 일본을 절대악으로 규정하고 너네 무조건 꿇어라. 너네 무조건 우리한테 사과하고 반성해야 되고 돈 내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선생님 알고 보니까 뉴라이트 이런 얘기하는데 역반향으로 우리나라 내에서 또 뉴라이트 같은 게 등장하고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의 다수가 어떤 사람들이냐 일본의 다수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봤었을 때 양자의 다수들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뭐 옛날 역사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옛날 역사를 그렇게까지 고수하면서 으르렁대면서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충분히 대화하면서 상호간에 교류하고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왜 한일 간의 관계 속에서는 언제나 극단주의적 주장만이 이슈가 되고 그걸 갖고 팅팅팅팅 거리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진보적 의제든 보수 의제든 간에 한일 국가의 양국 간의 관계 악화로 흘러가는가 이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좀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거 그건 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고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부분들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대략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좀 고민하다가 일본사 이야기를 좀 길게 하는 게 좀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했다 지금 잠깐 쉬었다가 중국사 얘기를 조금 지난 시간부터 못하고 있는데 중국사 얘기를 쭉 한번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네.